제 이름은 모니카 리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저는 저 자신을, 저는 이제 버지니아 라이센스 프로페셔널 카운슬러로 LPC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어,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한 7년 전쯤 이마고 관계 치료를 공부하면서 상담을 한 10년 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거의 많은 문제들이 관계에서,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많은 내담자들 우울증, 뭐, 강박장애, 불안, 뭐 이런 내담자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 그 이슈로 와도 그 밑에 있는 이렇게 진짜 이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오늘 강의도 우리가 관계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그 임하고 관계 치료를 훈련받고 지금도 부부와 가족들, 특히 부모 자녀들 만나면서 결국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로 제 관점이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그런 경험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요즘에는 뭐 심리치료사 이거보다 저는 관계치료사 점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 뵙게 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사춘기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 이렇게 이제 엄미양 선생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부제를 좀 달고 싶었어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보여줘야 들여다보잖아요. 보고 싶은데 막 옷을 찢어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더 많이 포커스하고 싶고요. 사람은 관계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면 자기를 보여주고 안전하다고 느낀 만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그 부분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영역이 생기고 나라는 자아가 굉장히 발달해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여태까지는 그냥 엄마의 한 부분이었던 난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누구야 저 같으면 이제 한국 이름이 정민인데 정민아 힘들지 내가 너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 그런 따뜻한 말을 하면서 아이에게 다가가면 아이가 아마 조금씩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엄마에게 자기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제로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사춘기 아이, 저는 잠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고요. 아이들이 이미 다 컸어요. 정말 징그럽던 사춘기가 지나가서 이제 큰 아이는 25, 작은 아이는 23살인데 작은 아이는 아직 사춘기 끝물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작년 팬데믹 지나면서 아이와 참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 사춘기에 그 밑에 있는 막 찌꺼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를 작년 1년 내내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관계를 공부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정말 더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보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몇 가지를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써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바뀌어서 내가 편해지기를 다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 아니면 남편에게 당신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편할 것 같아. 행복하겠어. 하는데 실은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지나간 바운더리 시간에서 다뤘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를 요렇게 해볼까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뭔가 여기 제가 썼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아주 작지만 그거를 한번 포커스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가정 안에요. 우주와 우주가 만난다는 거예요. 거의 우주 전쟁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또 특히 엄마들은 우리가 한 몸이었잖아. 한 몸이었는데 이 두 몸이 된다는 거가 이 몸이 찢어지는 어떤 그때는 탯줄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춘기는요. 나와 아이가 어떤 심정적인 탯줄을 끊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자기만의 우주를 점점점 만들어가는 시기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 다르다라는 마음을 아이가 크는 내내 계속 붙잡고 있고 어디 써 붙여놓으세요. 화장실도 써 붙이고 얘는 다른 우주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저는 진짜 공부를 그래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아이랑 부딪히고 힘들고 막 엄청 싸우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랑 지금 이제 25된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도 왜 그런지 너무 그때 힘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보기에 너무 힘든데요. 실은 더 힘든 건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엄마들이 생각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얘기하는데 실은 아이들이 정말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니면은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시키면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죽고 싶을 만큼. 몸은 변하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뭐 몸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도 많아요. 그리고 막 너무 목욕탕 가기 싫어서 막 목욕탕 안 가던 그런 느낌들, 막 너무 신체가 변하는 게 어색하던 거, 그런 것들이 우리 한번 아이의 입장이 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관계를 붙잡으라고 해놨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겪은 실수는 아이가 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걸 해봐. 엄마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좋아라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실은 내 거를 주고 싶은 건,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건. 근데 그 전에 가져야 되는 게, 그 전에 관계가 만들어져서 연결 통로가 생겨야 아이에게 그 영양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붙잡으니까 이 사춘기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나는 관계를 붙잡아야 되겠다. 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든 이 아이와 관계를 놓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가고 성인이 돼가면서 와서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특히 요즘에 내가 관계를 붙잡은 걸 정말 잘했다. 아이의 성적 이런 거보다 관계를 붙잡아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관계를 붙잡아서 연결의 통로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거의 돌을 닦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춘기를 지내는 건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눌려놓은 많은 상처, 내가 받고자 했지만 못 받았던 어린 시절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을 다 건드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고 아주 그냥 미쳐 딸 죽어버릴 것 같은 힘든 거를 저 울기도 엄청 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선생님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은 견디는 노하우를 찾는 게 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를 돌보고 이 아이들의 어떤 그 좌충우돌하고 그냥 그 날뛰는 이 속에서 엄마가 아빠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걸어가는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의 종교에 어떤 의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취미나 저는 진짜 이 노하우, 견디는 노하우 많이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한 가지씩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해 놓은 건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냥 내게 지금 딱 와닿는 거 세 가지만 가져간다면 여러분 모두 A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게요. 에릭 프린이란 사회 심리 발달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람의 나이와 거기 나이에 맞춰서 이루어야 하는 어떤 발달의 과업 같은 거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늦어져야 돼. 이게 오래돼서 노년기 65세도 아니야. 이제 노년기라고 하기엔 한 80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중기가 이제 뭐 한 40에서 70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한번 보셔요. 1단계는 태어나서 세상과 신뢰를 쌓는 기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고, 요즘에 애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어떤 애착이 이루어지느냐가 평생 살아가면서의 관계를 다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적어도 한 사람과의 양육자와 신뢰 관계를 갖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들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me, everything, no 막 이렇게 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필요한 건 자율성.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다 하고 막 밥도 내가 먹고 막 여기 다 흘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할 때 느껴지는 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그래서 죄책감보다 더 그 발달 단계 더 어릴 때 상처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엄청 깊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나가서 소위 말하는 저지를 하고 탐험을 하고 이것저것 막 해보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만약 물 깨뜨리고 그럴 때 엄마가 혼내고 이러면 이제 그때 아이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네 번째가 근면성인데 이게 학교를 가는 시기죠. 그때는 성실하게 학교 일을 해내는 게 이 아이들이 이뤄야 될 과업인데 그걸 하지 못할 때 열등감이 이제 쌓이게 되고 6단계, 7단계 이제 성인이 되면 친밀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년 마지막에는 어떤 자아 통합 과정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포커스하는 게 이제 정체감을 이루어야 하는 청소년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기가 그냥 사춘기가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면 12학년이 끝났다면 저희 아들도 정말 대학교 4학년 마칠 때까지 계속 사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시작했어요. 12학년, 11학년.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춘기가 미뤄져서 대학교 가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많이 만났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 그 다음에 quarter life crisis란 말 들어보셨는지 25세가 됐을 때 아이들이 삶에 굉장히 어떤 인생의 4분의 1을 지내면서 굉장히 혼란함을 겪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다뤄질 그러니까 사춘기는 아이들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기고 그 과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할이 굉장히 혼란함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로 어떤 곳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혼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춘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신체적인 사춘기는 평균 한 10살 정도부터 이제 여자아이들은 더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인 사춘기가 와도 정서적인 사춘기가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신체적인 좀 다른 것 같아요. 꼭 먼저 뭐가 온다는 것보다 신체는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신체적인 게 좀 더 많이 먼저 오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심정적인 부분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2차 성징기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목소리가 변하고 근육이 발달되고 여자는 가슴에 월경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체가 급속하게 이제 변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굉장한 혼란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과 요구, 내적인 혼돈 등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역할 혼란을 겪게 되고,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어떤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소셜 딜레마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자기가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에 너무 많은 시선에 갇혀져 있다는 게 요즘 아이들의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아이들, 모든 게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나져 버려 있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걸 통해서 나가 누군지 알아가기도 전에 이미 남의 시선에 갇혀 살게 되는 아이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정말 특히 더 부모님의 어떤 지지와 서포트, 너가 누구인지 그런 고민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데. 그래서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이 사춘기에는 진짜 중요한 게 소셜 릴레이션십, 친구 관계, 소속감. 그래서 거대한 사회 속에서 친구에서, 그러니까 뭐지, 학교 이런 데서 친구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엄마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모든 자기가 이루어야 될 그 어떤 과업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top of that,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는 한국 문화를 살고 학교를 가면 미국 문화를 사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이들을 만나보면 진짜 안쓰럽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들, 1.5세 2세들, 이제 에이시안들이 참 재미있게, 저처럼 영어가 액센트가 있지만 에이시안 테라피스트, 아시안 상담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겪었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성인이 돼서 20대, 30대가 돼서 이야기를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다음에 얘네가 참 혼란하겠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잠깐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아까 제가 그랬듯이 길어졌어요. 25세 평균. 그리고 트윈은 들어보셨는지 해서 프리틴이라고 해서 한 2, 3학년 정도부터 벌써 이제 티네이지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요. 대학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피아제라는 학자가 이야기할 게, 추상적인 생각은 15세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늘 제가 뇌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뇌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MRI 스캔이나 MRI나 아니면 펫 스캔, fMRI 이런 요즘에 뇌 사진을 보면 청소년기의 뇌가 충분히 다 익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보통 한 29살, 여자는 한 25살 정도 돼야지 이제 저희 전두엽이 어떤 그러니까 모든 거를 통제하는 곳이거든요. 사람의 브레인, 사람의 뇌인데 그곳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힘든 게요, 사춘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부모님들 중에 누뚱이를 받거나 아니면 아이를 늦게 가진 분들은 50대 초반이나 중반에 갱년기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정말 3차 세계대전을 넘어서 무슨 아마겟돈 전쟁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저는 2명이나 제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정말 자살을 죽을 거 너무 힘들고, 그런데 아이까지 폭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목숨을 거둔 케이스를 2명이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 잘 버티게. 그런데 너무 희망적인 건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언젠가 그때는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잘 버티게 하는 거예요. 낯설어진 아이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너무 밉다, 사춘기.
뇌,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르몬, 세 번째 신경 전달 물질. 도대체 아이들 몸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어떤 소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유를 알면 이 아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러는 걸 봤을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보통 반응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이 조금 전에 사고로 자기 자녀와 만약 배우자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운다는 사실은 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뇌가 달라지면 그 사람에게 측은함과 연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알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오늘 사춘기의 어떤 뇌에 아이들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강의하려고 해요. 이제 뇌인데요. 뇌는 3층의 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1층의 뇌는 뭐가 있냐면요. 뇌간, 한국말로 영어로 브레인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파충류의 뇌예요. 우리 모두의 우리 안에 파충류의 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충류의 뇌가 하는 이거는 여기 있죠. 살아남기. 내가 안전한가? 아닌가? 그래서 이쪽 뇌가 이렇게 우리가 핸드 모델을 쓰는데 이쪽이 이제 파충류의 뇌인데요. 내가 안전하지 않으면 바로 딱 공격을 하든지 도망가든지예요. 공격하든지. 그래서 그건 생존을 위한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다음에 전두엽 전혀 꽝이에요.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오로지 여기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막 화가 너무너무 날 때 여기에 막 뒷목이 뻣뻣해지고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가 바로 파충류의 뇌가 지금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딱 정직되고 힘이 가는 곳이거든요. 또 2층의 뇌가 바로 변연계예요. 이 변연계가 엄청 요동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예요. 그래서 변연계는 포유류의 뇌인데요. 모든 감정, 정서적인 기억, 두려움, 즐거움, 난리가 나요. 이 사춘기 시기에 특히 이제 이 부분 좀 이따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오늘 강의 들으고 계신 여러분들을 아마 뇌를 딱 fMRI를 찍어보면 여기 부분이 막 액티브하실 거예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논리를 보고 이미지를 느끼고 말을 하고 연결되고 커넥션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이와 일단은 제가 연결이 되고 관계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가능한 한 우리 뇌가 이 전두엽에 머무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설사 여기서 막 요동치더라도 나는 여기에 머무르는 훈련을 계속 할 때 아이와 연결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쉽냐? 쉽지는 않아요. 계속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오시고 또 매일매일 호흡을 하고 하는 어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포유류의 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포유류의 뇌는 감정의 뇌예요. 그래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유류 그러니까 강아지가 감정이 다 있잖아요. 우울증도 있고요. 패닉도 있고 불안도 느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기쁨, 즐거움, 화, 슬픔, 질투 뿐만 아니라 식욕, 성욕도 주관합니다. 10대 강한 충동과 분노와 관련되어 있고요. 영유아기와 아동기 및 사춘기 동안 활발하게 발달해요. 그래서 사춘기 때 실은 포유류의 뇌는 거의 다 발달이 끝났어요. 근데 전두엽은 제가 그랬잖아요. 평균 27, 남자는 29.
그러니까 이 편도체 부분이 그다음에 이제 그 포유류의 뇌 안에서도 편도체 아미달라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이 편도체가 매일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 명상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의 뇌를 찍어보면 이 편도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공포나 분노를 잘 느끼지 않게 되는 뇌로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내가 관심을 주는 we are attention 이라는 이야기를 댄 시글 박사님 UCLA의 이제 신경 과학자인데요. 뇌과학자인데 그분이 we are attention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관심을 주는 거에 따라서 내 뇌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분노를 하면 할수록 나의 뇌는 분노에 더 익숙한 고속도로가 뚫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자꾸 호흡을 하면서 분노를 하지 않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편도체가 굉장히 활발해요. 이 티네이저 때. 그래갖고 쉽게 발열되고 편도체가 발열되면서 아이들이 행동에도 되게 영향을 미치죠. 얼마나 변덕스럽고 감정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정말 무섭죠. 어떨 때. 정말 우리 큰아이랑 막 엄청 부딪혀 싸우다 좀 이따 보면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맛이 갔나 보다.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노래하고 그래서 정말 참 신기하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이들의 뇌에서 그 요동치는 편도체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 제 편도체가 지금 난리가 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마는 기억에 관한 곳인데요. 이 부분이 약물이나 음주에 대해서 이제 손상되기에 그래서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쳐요. 아이들이 그걸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은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제 시상하부 라는 부분이 신체 내분비, 호르몬 체계 관장, 성적 취향이나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을 다 담당해요. 이거 다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먼 브레인, 사람의 뇌, 인간의 뇌는 이성의 뇌라고 부르는 총사령관이 바로 딱 이마 뒤에 대뇌피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전두엽이라 부르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춘기 때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해요. 근데 아까 편도체 포유류의 뇌는 다 완성이 됐는데 사령관이 워킹을 안 하니까 얘네가 막 좌충우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마 미국 나이 29이니까 한국 나이 30이겠죠. 완성되고 전두엽, 그 전두엽에서 특히 앞에 부분이 이제 10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뇌인데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미래 계획 세우고 결과 고려하기, 정서적 충돌 이 부분이 아직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두엽은 시각 기능 담당한 이곳이 이제 막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모에 부쩍 관심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혼내고 그 싸움을 하지 마세요. 다만 어떤 원칙을 집에서 예를 들면 어디 모임에 갈 때는 요거 옷 갖고 많이 싸우거든요. 뭐 너무 짧다, 뭐 너무 다 드러난다. 학교에 어떤 그 코드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매번 옷 갖고 지적하고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이제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남의 시선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요즘은 특히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남의 시선에 드러나기 때문에 참
한 번에 지나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서서히 남의 시선보단 자기를 향한 어떤 내면이 쌓아져 가니까 남의 시선에 견디는 힘이 조금 생기는 거를 봤어요. 저희 아이들 보면서.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어떤 전이에요. 여행이에요. 계속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또 지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니어스 게이지 중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나이스하고 진짜 친절하고 사람들이 다 이분을 좋아했었대요. 근데 사고가 나서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뇌에 이분이 이제 이거 관통하면서 뇌에 편도체 부분이 상처가 났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편도체와 그러니까 변형계 부분이요. 2층의 뇌가 이분이 그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못돼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사고가 뇌의 어떤 부분이 데미지가 났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면 제가 진짜 왜 우리가 그러나 외계인 얘는 진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수성에서 온 여자 전 한번 글을 진짜 목성에서 온 애들 사춘기 거 정말 외계인 같아요. 막 레이저 빔이 쫙 나오고 막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가셨다면 그게 가지 않도록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이 아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를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걸 혼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혼내면 혼낼수록 분노는 더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뇌의 변화가 얼마나 아이들의 낯설어지죠.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어져요. 얘가 내가 어렸을 때 키웠던 그 애가 맞나? 너무 못돼지고 민해지고 막 그런 어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아이들이 뇌가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툭 털어내셔야지 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소년 뇌는 공사 중이에요. 20평짜리를 30에서 60평으로 늘리는 막 모델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뇌 이제 회백질이 어떤 성장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1년에 거의 2배로 1년에 2배씩 증가하고요. 뉴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텐션을 관심을 주는 곳에 뉴론이 파이어 되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극을 받으면 그 부분이 길이 회로가 계속 생기는 건데 만약 자극을 받지 못하면 그 뉴론은 없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 뉴론이 많이 생겼다가 이제 이게 없어지거든요. 안 쓰는 건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자극은 참 필요해요. 뭔가 배우고 근데 엄마가 정해서 이제 너 이거 태권도 저는 진짜 상담하다 보면 막 고등학교 2학년인데 태권도 등록해놨다고 아이 보고 가라 그러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야지 엄마가 이제 해놨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지만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우선 아이에게 항상 물어보는 거. 이제 아이를 어떤 한 다른 인격체, 다른 우주라고 했잖아요. 니네 우주에서는 그게 괜찮아? 너의 우주에서는 그거 어떤 의미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사진을 찾다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 뇌래요. 여기 한 3분의 1은 사랑이 여기 꽉 찼어요. love, rebellion, 반항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부모님을 위한 사랑도 여기 조금 있네. 근데 또 똑같이 미워해. love and hate. 뭐 여러 가지 그쵸? slamming, 도 쾅 닫고 뭐 여러 가지 addiction, self image, TV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셔요. 제가 슬라이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게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학자가 여러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해요. 다 깜깜한 곳에 놓고요. 아이들을 그냥 그 바디
리듬에 따라서 생체 리듬에 따라서 먹고 자고 물을 한번 뒀더니 이 사춘기 아이들이 3시가 돼서 자고 얘네는 이제 시계도 없고 깜깜하니까 밤낮도 모르는 거예요. 난 12시에 일어나는 게 이 아이들의 수면 생체 리듬이래요. 그래서 실은 이 잠 이슈를 갖고 무진장 싸워요. 사춘기, 그러니까 뭐지,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잠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그러니까 방학일 때 이제 벌써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 잠에 대해서 너무 실갱이하고 싸우고 하실 필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가 관계를 계속 망치거든요. 아이가 학교를 때 돼서 일어나고 뭐 학교 안 갈 때 늦게까지 자고 그거는 아이가 자기가 통제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물론 이제 학교를 미스하고 학교를 안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떤 행동의 면에서의 문제지만 학교 잘 가고 자기 어떤 것들을 해내는데 방학 때나 주말에 그냥 막 새벽 3시, 4시 이렇게 끝나고 오면 그때 애들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그냥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요. 사춘기가 되면 진짜 이 아이들 호르몬이 너무 아이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여러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3개를 한번 볼게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이 이때는 1000%가 더 많이 사춘기 때는 1000%가 분비된대요. 예전보다 초등학교 때보다. 그러니까 신체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성욕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뭐 몽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위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건강하게 자위할 수 있도록 실은 도와줘야 돼요. 그거를 막 수치심을 주거나 죄책감을 주면 절대 안 되고요. 이분 여자아이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기독교나 어떤 아니면 천주교 이런 종교 간에서 성을 바라볼 땐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한 남자와 뭐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이 제가 그 가치관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본인이 사람마다 다 자기 우주 안에서 자기의 가치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겪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은 늘 우리가 무시하고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 실은 성 얘기를 하면 또 뭐 한참 되겠지만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성 이야기를 제가 저도 지금 성치료 부부를 만나다 보니까 성치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성치료 지금 섹스 테라피 그때 이제 제가 솔티피케이션을 위한 트레이닝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위를 하는 거 여자든 남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그다음에 죄책감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테스토스테론이요, 뇌 편도체, 아까 제가 그랬죠, 공포하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그 편도체에 강한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 분노, 공격성, 성적인 관심, 통제가 뭐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력이 되게 커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my territory, 이시 내 땅, 내 영역에 대한 게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뭐 자꾸 같이 공유해라, 뭐 동생인데 나눠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얘 스페이스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다만 네가 집이 폭발하든 뭐 하든 그건 네 영역에서는 더러운 거 뭐 괜찮지만 네가 네 영역을 딱 그렇게 규정해줘서 그 안에서는 상관없지만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 영역을 사춘기 남자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서 그러면 이제 정말 나중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문짝 다 뜯어버리고 막 그러면 이제 문짝 갖다 막 부시고 막 그런 일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남자의 영역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그 영역을 존중하도록 해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공격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소녀, 티네이저 여자아이들의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호르몬이죠.
이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가슴 발달, 몸 골반이 확장되고 생리 시작되고요. 기억 영역은 이 에스트로겐은 해마에 많이 이렇게 기억 영역이 해마에 이제 많이 이렇게 있나 봐요. 도착 지점이라고 되어 있네. 그다음에 공감 능력이 그러면서 엄청 늘어나게 하는 호르몬이 이제 에스트로겐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생리 조절하고 난자를 작상해서 임신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아까 이제 앞에 있는 호르몬은 여성, 남성으로 성장하는 거라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이 감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 도파민,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호르몬들이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불균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제 우리가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 잭팟이 터졌다든가 뭔가 아주 좋은 일을 이뤘을 때 막 도파민 콸콸 나오고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 엄청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 도파민 분비가 불균형하고요. 그다음에 전전두엽에 도파민 분비가 많아져서 행동이 과장되고 그래서 보상을 담당하는 뇌의 도파민은 떨어진대네요. 그래서 그렇게 막 칭찬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뭐 잘했어, 그짜. 뭐 그러니까 글쎄 칭찬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저는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지는 거야. 막 더 큰 자극을 자꾸 찾게 되는 게 이 도파민을 더 찾게 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약간 그렇게 아이들의 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기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울증 약은 세로토닌인데 청소년기에요. 거의 40%가 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많은 티네이저, 특히 여자아이들은 정말 상담해 보면 우울증, 감정이 그냥 업 앤 다운 왔다 갔다가 엄청 심해져요. 그리고 우울증도 많고. 근데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보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상담을 받기를 권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요. 그냥 필요하다면 만약 그게 너무 심해서 일상이 안 된다면 의사를 만나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부모님이 아이를 들어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막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상담사 전문 훈련 받은 상담사를 이게 한국 분들은 얘가 뭐 정신병자예요, 뭐 미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아이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10대 뇌는요. 표정을 잘못 해석해요. 그거는 얘네 잘못이 아니고 저는 이 책을 나중에 읽으면서 이 책이 제가 Why Do They Act That Way라는 책이에요. 제가 책룸에다가 해놓을게요. 10대들의 사생활. 한국말로 10대들의 사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올려놓을게요. 10대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나중에 이제 읽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애들은 자꾸 저한테 엄마가 먼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화 안 냈고 그런다고 아니야 엄마가 화났대. 그래서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그런 걸로 많이 실갱이 했는데 아이들은 내 사진을 보면서 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분노나 공포나 공포나 놀라움으로 잘못 해석하고 이 표정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은 틀린데요. 이 왼쪽 표정을 보면 어떤 걸로 보이세요? 이게 보면 이제 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란 표정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이걸 보면서 반은 화났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감정을 읽는데 다른 영역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인들은 전주엽, 제가 아까 전주엽은 총사령관이라고 했죠.
이성적인 영역이라면 아이들은 편도체, 충동적으로 나오는 반응과 관련된 부분에 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표정을 잘 못 읽으면 너 너무 이상해. 엄마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대신 아 너는 그렇게 읽는구나. 엄마 표정이 엄마 그렇지 않은데 아빠는 그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 너는 그렇게 해석이 됐구나. 그렇지 않아 이래 라고 그냥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서를 정확하게 읽는 일이 아이들에게 매주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정서를 잘 못 읽고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뇌는 문제는 믿을 만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전두엽이 아직 발달 안 해서. 그래서 편도체에서 나오는 반응은 감정적이므로 객관적이거나 신중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편도체는 공포와 두려움 그런 것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많고 근데 애들이 문제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판단해요. 그래서 전전두엽 브레이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도 잘못해. 막 반응도 본능적으로 반응해. 근데다가 브레이크는 또 형편이 없어. 그럼 아이들이 보여주는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요? 서툰 의사소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서툴고 잘 모르는 건 그건 혼내거나 막 이렇게 수치심을 주거나 이렇게 혼날 일은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 얘네가 서툴구나 라는 걸 부모님들이 인지하시고 부모님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좀 배워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방법을 이거 한잔 먹을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막 프라이가 될 것 같아. 근데다가 혼자 떠드니까 보자. 이거를 제가 마인드풀니스를 요거를 갖다 요거 의사소통 방법까지 하고요. 10분을 쉴게요. 여러분들이 한 10분 동안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잘 견디는지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혹시 훈련을 받아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 statement를 사용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너는 네가 너라는 you로 문장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면 점점점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대화가 바뀌는지를 바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이럴 때 이렇다고 느껴. 나의 느낌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뭐 공격적이야 아니면 너는 뭐 게을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좀 게을싸고 느껴져. 느끼는 것과 너는 그래 라고 단정 짓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너는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아니 난 안 그래. 아니요 전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넌 그래. 아닌데요?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규정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내 느낌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무시해. 사람들이 이제 부부들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난 당신을 무시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나는 당신이 무시한다고 느껴. 그건 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느낌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본인의 한번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이 제가 그 부분 안 써놨는데 말은 언어라는 부분이 한 반이고요.
언어가 아닌 non-verbal이라고 그래요. 비언어적인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표정, 말하는 톤, 이런 부분이 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해도 아니면 무시하는 톤이 아니었,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을 단어에 담지 않았다고 해도 내 눈빛이나 내 표정이 뭔가 이렇게 뭐 씹은 표정? 아니면 막 이렇게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래 괜찮아 이것과 그래 괜찮아 이건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그 non-verbal 비언어를 더 잘 캐치한다는 왜 그러죠? 감정의 뇌가 다 발달했죠.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해요. 특히 여자애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투, 말톤, 내 표정, 그다음에 나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난다면 그걸 이렇게 짝지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참 아쉽네요. 다음에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임하고 대화 같은 거 정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이나 질문을 할 때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언제까지 요만큼을 언제까지 마치라는 뭔가 여유 있는,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방을 치워.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오늘은 이 책상 아니면 네 방의 책상, 옷장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요거는 언제까지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책상 정리는 언제까지? 옷장은 언제까지? 그래서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서 특히 티네이저 아이들은요 써서 붙여놓는 게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같이 체크하고 상의하는 게. 뭐뭐 해? 이렇게 오더 하시는 대신. 그래서 야 엄마가 보기엔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근데 실은 티네이저 아이들은 거의 다 방이 엄청 지저분하고 그걸 조금 넘겨야 되긴 하는데 이제 내 뜻만큼 그렇게 정리되고 사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엄마의 어떤 기대고요. 티네이저 브레인은 그게 전혀 괜찮다고 대부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을 막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아니면 침대를 늘 맞는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부모님이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안일을 같이 인볼브해서 하는 거는 저는 너무 권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쓰레기통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설거지는 주말에 한다든가 아니면 설거지는 뭐 주중이든 그런 걸 할 때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엄마는 네가 이거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해가 아니라 이제 사춘기가 되면 계속 더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더하고 시키는 게 잘 워킹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면서 항상 물어보세요. 내 의견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엄마는 이러는데 네 생각은 어때? 아니면 네 생각엔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럴래? 아닐래? 그러면 뭐예요? 답이 항상 네, 아니요만 나오는 질문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아주 네 생각은 어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네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른 취급해 주는 거가 아이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팁이 될 수 있죠. 아이를 자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도 자꾸 끌어들여서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거 자체가 네가 우리 집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화시켜 말하는 거랑 비교하는 거는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남들도 다 그렇던데 뭐 여기 뭐 고등학교 애들은 다 하던데 일반화 절대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애는 이걸 하는 데는 비교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떼는 아시죠? 라떼는 라떼는 하지 마시고 이 아이는 다른 세상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다른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게 많이 있어도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능한 한 70%는 듣고 30%는 말하고를 나름 이제 생각해요. 어떨 때는 80% 듣고 한 20% 말하고 또 하고요. 티네이저에게 조금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부모님이 한 70% 아니 80% 얘기하고 아이가 20% 그런 경우가 만약 어렸을 때는 통했다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귀를 닫아버려서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때는 이란 얘기 조금 두시고 아이가 궁금해하면 물론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아이가 어떤 거 힘들어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엄마 자기는 왜 백인이 아니야? 왜 나는 백인이 아니야? 나 수술해서 백인이 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그랬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아니 엄마는 다 한국 사람이어서 그 생각은 안 해봤고 엄마는 딴 걸 고민했고 그래서 왜 사는지가 항상 그게 고민이었고 그래서 우울했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아이가 겪고 있는 고민과 관계된 나의 경험이 있다면 같이 나눠도 돼요. 너가 이런 거 힘들어하는데 엄마도 그게 되게 힘들었어. 만약 선생님의 어떤 둘이 이게 힘들다면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되게 힘들어했어. 엄마도 힘들었었어. 라는 부분으로 둘이 또 이제 통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비슷한 힘듦에 대한. 그리고 아이가 뭐 만약 친구 관계든 선생님과의 힘들 때 다른 사람 편을 듣지 마세요. 야 선생님이 그렇게 할 만하니까 너한테 그렇게 했겠지. 아니면 그 친구한테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는 대신 먼저 아이의 여기 6번에 제가 먼저 감정을 공감해 줘야 돼. 이게 참 잘 안 되시더라고요. 몇 년의 훈련을 받아야 이게 실은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아이에게 어떤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네가 힘들었겠구나 아니면 네가 화가 났겠구나 아이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냥 일단 거울처럼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화났겠다 아니면 네가 억울했겠다 엄마 나 너무 화가 나 그럼 그깟일로 뭐가 화가 나 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야. 그래 네가 야 너무 화가 났겠다 뭐가 제일 화가 났어? 이렇게 먼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안전하고 엄마가 내 편이네 라고 얘기하면 이 브레인이 전두엽이 이 사람은 안전해 내가 내 얘기를 해도 돼 라고 느끼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뭐 그까진 일로 그렇게 기분이 언짢니? 남자애가 쪼잔하게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이는 벌써 딱 공격당하고 느끼며 공격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파충류에 내가 딱 뚜껑이 열려가지고 fight or flee 싸우든지 도망가지. 그러니까 계속 이 파충류의 뇌로 가면은 아이와의 소통은 끝났어요. 파충류의 뇌가 아니라 전두엽으로 갈 수 있게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 네 편이야. 나 네 편이야. 네가 화가 났다고 느끼면 엄마도 네가 너무 화가 났겠다. 라고 계속 거울처럼 이렇게 해주는 연습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만나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는요. 제가 이 화 빨간색 해놨는데 화가 나면 이제
게임 끝났어요. 근데 대화는 물 건너갔어. 화난 상태에서 절대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왜 그렇다고 했죠? 뇌가 어디 갔어? 지금 다시 한번 뇌볼게요. 화가 나면 어디예요? 파충류의 뇌가 그냥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가. 그럼 파충류의 뇌는 서바이벌이에요.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래서 이 화를 뽑아버려야지만 아니면 화가 나도 뭐 화가 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내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화의 이슈가 진짜 많죠. 화 때문에 진짜 살인이 난다니까요. 살인이 나요. 그러니까 화가 딱 날 때는 제가 이제 10분 쉬고 나서 어떻게 호흡하면서 화를 가라앉히고 자꾸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화가 옛날에 10까지 갔다면 한 8, 9까지 가서 그 다음엔 7 가고 화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땐 절대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리를 피하세요. 그럼 어떻게 애가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공격을 할 때 내가 같이 공격하면 싸움이 완전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한 명이 이렇게 해도 내가 손바닥을 부딪히지 않으면 박수는 쳐지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를 가만히 점점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얘가 이제 파충류의 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도 아니지 뭐 화는 나지만 아이고 파충류 한 마리가 날뛰네 생각을 하며 혼자 하다가 떠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콧노래를 부르고 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화가 날 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 이제 다스리는지 감정을 알아채리는 마인드풀니스 훈련 좀 이따가 이제 할 거고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면 내가 통제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춘기는 긴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되고요. 견디는 노하우를 나만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아이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럼 얘가 막 너무 둘이 너무 연결이 잘 돼서 했었다면 이제 아이가 부모를 밀어내는 시기예요. 나는 나를 찾고 싶고 난 나의 친구들과 더 보내고 싶고 그래서 밀어낼 때 얘가 이제 커져서 자기를 찾아가는구나 하고 얘를 보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엄마가 아니면 아버님이 다른 곳으로 에너지가 분산될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애를 못 놔. 계속 붙잡고 있어. 그럼 아이는 밀어내고 끊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결혼하고도 계속 엄마와 연결되어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마마보이가 되겠죠. 아니면은 친정에 늘 죽고 못 살고 붙어 사는 그런 아내. 그러면 이제 남편이 외로워서 이제 딴 곳을 또 찾겠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는 이제 아이와 감정적인 어떤 탯줄을 끊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그래 난 너를 보낼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그래 너 잘해봐. 엄마 여기서 멀리서 널 좀 볼게.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아이와 거리를 두고 아이가 떠날 수 있게 해주면 이 사춘기가 좀 더 짧아져요. 근데 애를 계속 붙잡고 계속 부딪히죠. 사춘기가 무지무지 길어져요. 계속 분노가 나오고 싸움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아이에게 갔던 에너지를 조금 줄여서 다른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찾아 나갈 수도 있고요. 스스로 견디는 법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기. 아이들이 밀어내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인데 10분만 있다가 와서 제가 마인드풀니스 설명할게요. 네.
네, 그럼 이제 녹음을 시작하니까 제가 자,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다시 쉐어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쉬셨어요? 10분 동안 제가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거를 거의 모든 내담자들에게 다 소개하고 저희가 하는데 같이 제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한번 강의를 들으면 뭐 다음이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밑에 견디는 어떻게 견디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미나 있고 그러면 가능한 한 열심히 참석하시고 배우시고, 왜냐하면 아는 것은 힘이에요. 아는 것을 힘인 거를 믿고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난 배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똑같지 않아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핸들할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중간에 모든 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걸어가다 보면 제가 그랬죠. 티네이저가 이게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언제 끝나지 않는 병이 아니라 언젠간 끝나는 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견디는 법을 찾아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마인드풀니스를 소개할게요. 마인드풀니스는 뭐냐면 현재 머무르는 연습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현재 그럼 우리 현재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는 시간은 여러분이 현재에 있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동네를 걷거나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있는 이곳을 여러분이 느끼고 인지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얼마나 즐기시고 느끼세요. 우리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운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집에 왔어. 그래서 우리의 사이킥 에너지, 정신적인 심리 에너지는 막 과거도 갔다 미래도 갔다가 그냥 온 동네 다 돌아다니다가 와. 현재를 살지 못할 때가 우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는 뭐냐면요. 두 번째 주제, 나의 몸의 감각, 나의 감정,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런 걸 느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섭섭함이 있네.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너무 우울하다. 아니면 슬프다. 내가 나와 연결감을 갖는 거예요. 그게 simply mindfulness.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인지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몸은 왜 지금 식스팩을 만들려면 저희가 이제 짐에 가서 막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근데 며칠 했다고 식스팩 생겨요? 아니면 일주일 한다고 생겨요? 아니요. 계속 하면 아마 몇 주 한 번도 안 만들어 봐서 모르지만 몇 주를 꾸준히 해야지만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생기듯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마음의 운동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게 제가 아까 뇌의 가소성, 뇌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과거의 어떤 그 분노를 향해 놨던 고속도로를 내가 덜 분노하게 되면 그 고속도로가 점점 사용을 안 하니까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인내하는 뇌를 내가 계속 훈련하면 나의 뇌가 좀 더 견디고 인내하는 뇌가 되고 더 즐거운 뇌가 되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뻥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뇌가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그냥 편안하게 앉으세요. 요걸 다 한 다음에 제가 요 슬라이드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 다 괜찮아요. 운전 중이면 눈은 감으면 안 되겠죠. 눈은 감지 않지만 그게 바닥이든
어디든 잠시 하던 걸 멈추시고 한 3분 정도만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입으로 입술이 떨리는 걸 느끼세요?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쉴 때 코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느낌, 어깨가 올라가고 몸이 올라가는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느껴보시고 다시 입으로 숨을 내쉴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알아차려 봅니다. 다시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입술이 바라라 떨리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는 숨을 계속 편안하게 쉬시면서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마루와 아니면 지구와 맞닿고 있는 발바닥에 내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발바닥이 차가운지, 느낌이 딱딱한가? 지금 내 다리는 어떻지? 혹시 종아리가 뻣뻣한지, 근육통이 있는지, 내가 관심을 주지 못했던 내 다리에 나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지금은 내가 앉아있는 곳에 의자와 맞닿는 엉덩이, 그리고 내가 기대고 있는 허리, 그리고 내 엉덩이에서 뛰고 있는 맥박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천천히 호흡하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엉덩이에서 뛰고 있는, 어떤 분들은 아마 평생 처음 느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맥박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배, 복부 부분에 바지가 얼마나 지금 너무 꽉 끼나? 아니면 아침 먹은 게 속이 불편한가? 가스가 찼나? 내 몸에 관심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뛰고 있는 나의 심장. 심장 고마워. 잘 뛰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구나. 이제 어깨에 여러분들 티네이저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울기도 무지무지 울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깨에 있는 그 짐을 지금만이라도 한번 다 내려놓으세요. 어깨를 이완하고 편안하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어깨야 모든 짐을 내려놔도 돼. 얘기해 주시고 편안하게 어깨를 이완합니다. 그리고 목을 뻣뻣한 목도 좀 돌려보시고 늘 긴장되어 있는 얼굴, 턱, 어금니에 힘이 간다면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 하세요. 혀도 편안하게, 입술도, 눈 주위의 머슬도 다 편안하게 하시고 한번 따뜻한 미소를 나에게 보내주세요. 누구야?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정민아,
너무 수고가 많아. 너무 애쓰고 있어. 넌 진짜 최고야.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나는 알아. 그런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주세요. 어느 때보다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격려와 지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너 잘하고 있어 라는 격려와 지지를 내가 나에게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 한번 싹, 잘하고 있어. 다시 이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이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쓰실 수 있다면 책 룸에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마 처음 해보시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익숙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기도하면서 어떤 가졌던 어떤 큐티의 시간의 연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는 제가 또 얘기했지만 내 몸의 감각,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걸 그냥 판단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걸 알아차려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못 알아차리면 그냥 분노하고 뚜껑이 열려져서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지게 하는 그러고 나서 느끼는 미안한 죄책감 아니면 자괴감 제가 그런 걸 경험해봐서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내 몸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 감정이 지금 여기가 뚜껑이 열리려고 그런다 이만큼 왔네 이걸 알아차리면 이 UCLA나 하버드에서 요즘에 이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상담 쪽에서도 아주 지금 저는 이게 거의 많은 앞으로 어떤 치유와 상담에 치료에 많이 적용이 이미 되고 있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나를 더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이 호흡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예전처럼 분노하지 않고 예전처럼 화가 막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오늘 이 경험을 한번 삶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요. 먼저는 그냥 편안하게 기본 자세를 취하고 왔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깨서도 먼저 호흡에 집중해요. 그냥 누워서. 아니면 잠자기 전에 누워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후 내쉬고 운전하면서도 얼마든 할 수 있죠. 눈을 못 감겠지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 몸의 감각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듯이 접촉되는 부분 아니면 오늘 손을 잊어버렸네. 손과 팔 한번 이거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호흡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막 연결해서 내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나뭇잎에 강물에 나뭇잎 띄워보내듯이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예전에 우리 많은 선임들, 스승들이 다 그게 수도사든 아니면 뭐 한국의 뭐 스님이든 다 사용했던 방법이 다 호흡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이 저희에게 공평하게 준 어떤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호흡을 더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내 삶의 더 통제권을 갖고 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래나 과거예요. 왜냐하면 what if? 이러면 어떡하지? 티네이지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그럼 대학을 잘 못 가면 이러면 저러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제일 큰 걱정이 뭐가 되냐면요. 홈레스 될까봐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홈레스 안 돼요, 얘. 내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니면 I should have.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과거와 미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셔요. 현재를 못 살고. 그래서 이 마인드풀니스를 하루에 한 5분 해서 10분만 훈련하셔도 여러분의 뇌가 변한다는 사실. 그다음에 마인드풀니스는요. 물론 이제 훈련도 필요한데 그냥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산책하면서 오감을 사용하는 거죠.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만져도 보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 맛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마인드풀한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 많이 좀 이 질문들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고요. 강의를 마치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 썼던 부분을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 내려놓는 거 다시 한번 우리는 남을 바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우주와 우주가 만난다는 거. 그러니 가족이 5인 사람은 5개의 우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내가 얼마나 다른지 나와 같을 수 없고 달라도 괜찮다는 걸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 크면 정말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며 살든지 사랑하며 살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을 알아차리면 진짜 이 두려움의 뿌리가 뭐지?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내게 두려움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고 지금은 아직 내 품에 있고 지금 내가 이 아이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를 붙잡으시라는 거. 연결의 통로 생기면 아이들이 다가온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3가지가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견디는 노하우 찾기. 예. 감사합니다.